위에 올라와 위에 계시고요. 내려오시면 이번 학기에도 저는 앞에 소개만 잠깐 하고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저쪽에 사고 있는 게 끝나면 마지막 의사들 묘기할 때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우리 철학과에 오늘 비트겐슈타인하고 다음 주 차머스는 우리 안세훈 교수님께서 사회해 주시고 다음 두 개는 아마 우리 권재준 교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비트겐슈타인 한번 했었는데 다시 이 영미 분석 철학에 비트겐슈타인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석 철학의 일종의 아버지라고 표현도 하고 또 저희들이 원했던 만큼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부터 해서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이렇게 독특하게 드러내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부산 외국어대학의 박병철 교수님을 모시고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대해서 한번 더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연세대학 이승종 교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비트겐슈타인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전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비트겐슈타인을 이해하는 게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을 기점으로 해서 영미분석 철학의 갈래들 혹은 영미분석 철학 중에서도 특히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이미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연해 주실 박병철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보스턴 대학 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 논리학의 총무 이사를 역임하셨나요? 네. 한국분석철학교 운영위원이시고요. 공적 적격성 평가 출제 선정위원이시고요. 출제 및 선정위원이시고요. 그리고 법학적성 시험 출제 및 검토위원이십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자율전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비트겐슈타인 철학의 초대, 버트란드 러셀의 삶과 철학, 쉽게 읽는 언어 철학, 영화 속의 철학, 생각의 창, 키노아이 등등 여러 저서 및 논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박병철 교수님 부산에서 지금 수업 마치고 급하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올라오셨는데요. 앞에 강연장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대명대학교 고교철학 컬러키움에 초대되어 이렇게 강연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세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20세기 철학자 중에서는 난해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난해뿐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 철학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비트겐슈타인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수만큼 비트겐슈타인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해석들 중에 조금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을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위트겐슈타인의 그 전기 부분에 해당하는 생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철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철학자의 삶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편인데요.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관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트겐슈타인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사람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생애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삶과 철학이 분리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스트리아 빈 출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굉장히 갑부집의 자제였습니다. 8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8번째입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위에 4명의 형이 있었고 3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형 3명은 자살을 하게 되고요. 바로 위의 형은 파울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당대 콘서트 피아니스트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다가 오른팔을 잃게 돼서 좌절하고 있을 때 라벨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이 파울 위트겐슈타인을 위해서 맨son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요. 그걸 작곡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1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가서 이제 버트런드 러셀에 제자가 되는데요. 원래는 철학을 하려고 이제 영국에 간 것은 아니었고요. 맨체스터 대학의 공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자기의 적성이 공대보다는 철학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러셀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러셀을 찾아가서 굉장히 귀찮게 봅니다. 질문을 막 뽑고 그러는데 러셀의 입장에서는 이게 오스트리아에서 온 젊은 학생이 계속 귀찮게 들어오는데 이 학생은 자기 학생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글을 좀 써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글을 써왔는데 글 써온 거를 그 다음 학기 초에 보고 바로 학생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배운 게 전부입니다. 러셀 밑에서 1년 반 동안 배웠는데 1년 반이 지나고 났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러셀을 넘어설 정도의 식견과 뭔가 내공을 쌓았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공부를 한 후에 학교를 그만둡니다. 더 배워야 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오지에 가서 나룻배 타고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서 치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로만 연락을 하고 그 당시에 케임브리지에 러셀 말고 이제 무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무어를 부릅니다. 오두막 노르웨이 오두막으로 불러가지고 근데 부르는데 또 무어가 갑니다. 저기 스승벌인데 뭔가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오두막집에서 뭔가를 구술을 시킵니다. 무어가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어가지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위트겐슈타인이 무어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건 나의 학사학위 논문으로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무어는 그 내용이 이렇게 평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대학 규정에 따라서 목차가 있어야 되고 페이지 분량이 있어야 되고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있을 텐데 그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논문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위트겐슈타인이 절교를 선언합니다. 네. 자기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선생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절교 상태를 유지하다가 1929년에 영국의 기차관에서 우연히 만날 때까지 절교 상태에 있다가 다시 친해진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1년 반 동안의 철학 교육 후에도 어느 정도의 수준 뭔가 철학사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생각을 이미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 그때 영역 면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참전합니다. 참전해서 포탄이 오고 가는 참호에서 자기 일기처럼 노트를 작성하는데 그게 나중에 완성돼서 나온 게 논리철학 농구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서문인데 나에게 여기서 전달된 서구들의 진리성은 불가침적이며 결정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나는 본질적인 점에서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적 문제들의 근질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는 얘기를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이제 출판하려고 하는 잘 안 되는데 자기 스승이었던 러셀한테 전쟁이 끝난 후에 공고를 넘기고 출판을 알아서 해달라고 맡긴 후에 철학을 그만둡니다. 아예 그만두고 왜냐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죠. 논리적인 비결입니다. 포기를 하고 몬스티가 산골 마을에 가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체벌 문제가 여러 번 이렇게 발생을 해서 그만두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업이 없어졌죠. 근데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가 아마 지금으로 치면 삼성 그룹의 후계자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그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걸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는데 그 재산을 전부 다 누이들한테 줘버리고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넣습니다. 각서까지 넣고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사는데 이제 누이들이 저택을 짓고 싶어 하는데 그 저택 설계를 맡아서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비엔나에 있다고 하는데 비트겐슈타인 하우스라고 지금 어디 불가리아 대사관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는 누나입니다. 누나 마가렛이가 누나인데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게 아마 그 웨딩드레스인 걸로 그래서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국내 예술가들이 집에 게스트로 와서 그림도 그려주고 음악 연주도 해주고 브람스 같은 사람이 와서 연주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그만뒀지만 끊임없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또는 교회 카톨릭 수도원의 정원사로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축 설계사로서 일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논리철학 농고라는 책이 그 사이에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이 됐는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독해 모임도 생기고 특히 이제 비엔나 서필이라고 빈학단에서 독해를 하면서 좀 궁금한 거죠. 이 논리철학 농고라는 책이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짧은 책이다 보니까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약간 선언적인 아포리즘적인 그런 표현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논의를 하다가 이 저자를 좀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좀 같이 공부를 할 수 없겠느냐 또는 좀 해설을 해줄 수 없겠느냐. 근데 거절을 하고요. 거절을 하고 집에 찾아오면은 특히 그때 당시에 그 슐릭이라든지 카르납 같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비트겐슈타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비트겐슈타인은 20대, 30대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 철학자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건축가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고 카르납은 당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첫 모임에서 자기 누이의 저택이죠. 그래서 아주 보고 앉는 것도 아니고 뒤로 돌아 앉아가지고 타고르의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납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지만 이 사람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하면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8년에 전쟁이 끝났고 그때부터는 철학을 그만뒀는데 1929년에 1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철학계로 복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어와 화해를 하게 되는 게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논리철학 농고로 들어가 보면 7개의 간결한 문장으로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페이지가 안 되는 짧은 책인데요. 그걸 다시 골자만 줄인다면 7개의 명제. 세계는 일어나는 것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이 일어나는 것, 즉 사실은 사태들의 논리이다. 다음, 사실들의 논리적 그림이 사고다. 4가 사고는 뜻이 있는 명제다. 5, 명제는 요소 명제들의 진리함수다. 6, 진리함수의 일반적 형식은 이런 좀 특이한 기호로 되어 있고요. 7,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해석가들이, 수석가들이 이 7개의 명제로 이루어져 있고 살이 달고 붙어 있는 이 논리철학 농고에서 그림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진리 함수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트겐슈타인 스스로 그림 이론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이 논리철학 농고라는 책에 그림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함수론이라는 말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림적 형식이라는 말도 나오고
진리 함수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유사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이론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은 없고요. 이거는 해석을 하는 와중에 사람들이 편의를 위해서 그림 이론, 진리 함수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과연 위트겐슈타인이 얘기하지도 않은 이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붙여도 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두 개의 이론을 추구를 한다고 보통 우리가 이제 잡아낼 수는 있는데요. 그 안에 의미, 진리, 자아, 융화론, 언어와 세계, 수학, 인과성과 가치, 미학적, 형사, 삶의 문제 등 보통 전통적으로 철학이 많이 다뤄왔던 다양한 주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금 독특해 보이는 포맷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책들, 어려운 문장으로 됐지만 이해하기 힘든 책들, 특히 독일 철학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문장들이 긴데 굉장히 간결하죠.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뭐였는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철학의 문제들은 언어의 논리를 오해한 듯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규칙, 즉 논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트겐슈타인의 답변은 뭐냐면 언어에 있어서 논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 언어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철학의 기능, 철학론이 나오는데요. 그 종래 철학은 위트겐슈타인이 보기에 언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철학이 언어의 논리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서 거슬러 오르려는 그런 잘못된 시도를 해왔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이런 물음들이 잘못된 물음이죠. 그래서 물음을 던지고 거기에서 답하려는 시도로 철학사가 점철되어 왔는데 그러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 모든 철학의 물음은 해소될 것이다,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것은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므로 그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러셀을 포함해서 그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은 침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것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약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이것까지는 좋은데 말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드러낼 것이다라는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러셀을 비롯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건 좀 신비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은 거기에 굉장히 격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논문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입니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일상생활도 하고 학문적인 담론도 만들어내고 철학도 하고 있는데요. 그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계를 반영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언어는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다. 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가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좀 좁혀가면은 언어는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는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문장들과 사실 사이의 대응 관계가 조금 더 좁혀 말하면 1대1 대응 관계 같아요. 여기 원자 명제와 원자 사실 사이에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그림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치 명제는 사실을 그림 그리는 것과 그림 그려놓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일종의 비유죠. 근데 사실 정확한 비유, 그 위트겐슈타인 스스로 쓴 비유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그림보다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위트겐슈타인이 의도하는 거는 모델에 가까운 거죠. 사실에 대한 모델이 언어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가장 큰 단위가 언어와 세계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림 관계에 있는 건 원자 명제와 원자 사실. 더 이상 작은 단위로 의미에 있어서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원자 명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게 원자 사실이고요.
그 명제도 구성 요소가 있는데 뭐 이름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 사실도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들 이런 뭐 탁자라든지 뭐 스크린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이론이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물음표를 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이론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은 사실을 거치는 거울, 모델 또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림 이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데는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철학자들은 그림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림 이론 자체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많은 또 철학자들은 그림 이론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림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있다라는 그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6.54의 해석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그림 이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 언어관을 발전을 시킵니다. 일종의 의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발전시킨 후에 1부터 7까지가 있으니까 6.54는 거의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정도가 거의 끝입니다. 7 앞에 앞에 명제가 그런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기껏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지금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나의 명제들을 통해 나의 명제들을 딛고서 나의 명제들을 넘어 올라간다면 그는 결국 나의 명제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는 말하자면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세계를 올바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해석이고 가장 최근까지도 그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앞에 말한 모든 문장들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제 그림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 진리 함수론에 해당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자기가 앞에 얘기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좀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이론, 제가 편의상 그림 이론이라고 했지만 그림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그림은 실제 모델이다, 명제는 실제 모델이다. 아까 사실 제가 뭐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그 내용이 좀 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제와 사실 간의 대응 관계가 있고 구조적인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조적 동일성이 이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 구조적 동일성을 그 동일성이라는 의미하에 우리가 명제와 사실이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라면 그것은 피트겐슈타인의 그림 형식이라고 했던 또는 논리적 형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논리적 형식이 명제와 사실 모두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무엇이겠죠. 그래서 이 논리적 형식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제와 사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 관계가 성립한다, 대응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제와 사실은 재현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고 있는 명제와 사실이 서로 비교됐을 때 서로 대응하거나 일치하면 우리가 보통 참말이라고 얘기하는, 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다는 문장이 있을 때 실제 고양이가 매트 위에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면 그림과 명제와 사실이 일치하기 때문에 참인 문장입니다. 고양이가 아니라 뭐 강아지가 있다든지 매트 밑에 있다든지 고양이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명제의 의미는 참거짓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다면은 그런 일치하면 참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죠. 그런 문장들이 바로 의미 있는 명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이거나 거짓이다. 그 다음에 그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비교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참인 명제 있고 거짓인 명제가 있으니까 참인 사실이 있고 거짓인 사실이 따로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참민 사실, 거짓인 사실은 없다고 했고요. 사실은 하나만 있는 거고 그 사실에 대해서 명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문장을 얘기할 때 일치하게 얘기하면 참인 것이고요. 일치하지 않은 얘기를 하면 거짓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그 대응, 실제 1대1 대응을 이루는 레벨은 원자 명제 또는 요소 명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의미의 최소 단위를 원자 명제 또는 요소 명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소 명제가 의미의 원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쪼개어지지 않는, 원자라는 게 더 쪼갤 수 없다는 그런 단위니까 의미에 있어서 더 분석이 불가능한 단위를 요소 명제 또는 원자 명제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점에서 일부 해석의 경우에 비트겐슈타인의 그 전기 철학, 논리 철학 논거에 나온 내용은 논리적 원자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소 명제의 특징은 뭐냐? 의미의 원자니까 더 이상 분석할 수가 없고요. 의미를 쪼개면은 명제는 이름들로 분석은 되겠지만 이름 그 자체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이 요소 명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소 명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또 논란이 생기고 있죠.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요소 명제는 서로 논리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요소 명제를 알았을 때 그로부터 추론해서 다른 요소 명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요소 명제는 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전제 중에 하나고요. 그 얘기는 요소 명제의 실제에서 카운터 파트인 사실의 경우에 원자 사실이 있을 때 원자 사실을 하나 안다고 해서 그 다음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 명제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리함수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진리함수론도 역시 이제 이론이라는 지금 이름을 붙였지만 이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진리함수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진리함수론은 우리가 보통 대학교 철학과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또는 교양논리학에서 배우는 그 수준의 논리만 알면 이해할 수 있는 요즘에 명제 논리할 때 진리표 이런 거 그리는데 그 내용입니다. 사실 진리표의 출발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에서 왔다고 하면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진리표를 이렇게 단순하게 사용하지는 않고 조금 더 복잡한 기호를 사용하긴 했지만 진리함수를 처음 만들어낸 러셀과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진리함수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얘기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그림 관계는 요소 명제랑 원자 명제랑 원자 사실 사이에만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요소 명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복잡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그 복잡한 언어들의 체계가 합쳐져서 언어 체계가 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세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그림적 관계, 일치 관계를 요소 명제로부터 전체 언어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리함수론을 도입한 겁니다. 즉 언어와 세계 사이에 관연관계를 보장해주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소 명제뿐만 아니라 다른 복합 명제와 모든 명제들에게 요소 명제가 가진 그림적 성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부여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장치가 진리함수론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러셀과 달라지는 점. 비트겐슈타인이 러셀한테 1년 반을 배웠다고 했는데요.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러셀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러셀이 비트겐슈타인을 굉장히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워낙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러셀이 쓰는 논문이나 책의 원고를 미리 보여줬다 그래요. 비트겐슈타인한테. 불과 20살밖에 안 돼. 학생한테 보여줬는데 비트겐슈타인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러셀한테. 틀렸다. 단지 틀렸을뿐만 아니라 이거 내가 다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그 이상의 설명은 못하고 틀렸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러셀은 그때 나이가 40대쯤 됐습니다.
1872년이니까 40대가 좀 넘었겠네요. 40대 중반 그쯤 됐을 텐데 자기 그 자서전에 그때 정부가 있었는데 러셀한테 정부한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나중에 이제 발굴이 돼서 공개가 됐는데 그 편지 읽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자기 제자가 자기에 대해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의 요지는 알겠는데 그 비판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를 비판하는지. 근데 왠지 모르게 비트겐슈타인이 옳은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사라졌다. 그래서 집필을 중단하고 그 글을 출판하는 걸 포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했던 게 요겁니다. 원자명제와 분자명제 사이의 관계에서 원자명제를 분자명제로 만들어줄 때 이런 물리적 결합사라고 하는 AND라든지 OR라든지 그리고 또는 만약 뭐뭐이면 뭐뭐 이런 그런 기호들인데 그것의 지위에 대해서 러셀은 그것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라는 생각이었는데 비트겐슈타인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으로도 달라지는 그런 계기였지만 비트겐슈타인의 그 전기 철학이 독특한 모습을 하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한 것이죠. 윌리엄스 진리표를 제가 논작 시간에 쓰는 소금 논리죠. 그려봤는데 복잡하니까 좀 단순하게 말하면은 PQ, P 하나의 명제고요. 요소 명제고 Q를 또 다른 요소 명제라고 한다면 요소 명제들이 결합해서 사실에 대한 부인적 관계를 확장한다는 것이니까 결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장치들을 지금 이 진리함수적 연산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언어 체계라는 건 뭐냐? 아까 이상한 기호를 얘기했어요. 6번인가의 명제 일반적 형식이라 해가지고 이상한 기호들을 앞부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런 그 P가 아니고 Q가 아니고 R이 아니고 이런 걸 쭉 연결하면은 그 우리 언어 체계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복잡한 그 진리함수적인 결합사 AND나 그리고나 또는 뭐 이런 거 그런 기호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뭐를 사실에 대응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명제가 그린 그림적 성격을 나타내는데 별로 적합하지 않은 기호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기호를 사용한 겁니다. 지금 뭐 점점점 T 뭐 이상한 그리스 알파벳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이거면 나피앤 나큐 쭉 하면은 언어 전체에 해당하는 거고 소위 말하는 셰퍼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그런 기호에 해당하는 장치들을 좀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전문적인 테크니컬한 논리 기호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논리학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6번이죠. 진리함수 일반형식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본질을 단순하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명제는 사실을 대언한다, 표상한다 하는 표현이죠. represent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명제 사실 간에 공유되는 게 논리적 형식인데 논리적 형식은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명제는 사실을 그림 볼 수 있지만 그런 그림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림 형식, 논리적 형식은 그림 그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리고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명제와 명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재현하는 그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형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솎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게 뭐 플라톤이 같은 일이고 다른 칸트가 해왔던 일이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한다면 그건 언어를 넘어서는 시도이기 때문에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시도라고 말합니다. 쭉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와 보이기라고 되어 있는데 말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 굉장히 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으면 말하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인다는 뜻은 도대체 뭐냐. 이 얘기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과 명제를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것들로 국한됩니다. 그런 거는 사실 경험적인 명제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 물이 100도에서 끓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는 문장과 실험실에서 실제로 물을 끓여서 온도를 재보고 사실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거.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맞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또는 거짓,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실은 경험과학의 영역으로 국한되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얘기라든지, 신에 관한 얘기, 윤리적인 얘기, 윤리학에 관한 얘기, 또는 미학에 관한 얘기, 기타 형이상학과 관련된 모든 문장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은 스스로 드러낸다는 거.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의미 있게 의사소통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2500년 동안에 서양 철학사에서 해온 그 모든 작업이 그런 위트겐슈타인이 볼 때는 넌센스를 얘기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표현,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를 보여준다. 거기에는 이제 온갖 형이상학적, 철학적 문장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라든지 논리학에서 말하는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창문이 따를 수 없는 명제들은 무의미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철학이 다루는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장 심오한 문제들이 진정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은 논란이 아니다. 여태까지 철학자들이 헛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철학을 과학과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명제들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을 확보한 거죠. 마치 칸트가 그렇게 했듯이 뉴턴 물리학을 정당화시키려는 철학적 작업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언어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언어를 통해서 철학과 과학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은 과학이 하는 거니까 그럼 철학은 뭐냐 도대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윤리적 명제는 있을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고 그럼 삶과 가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고 말씀드렸죠. 말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말로 담아낼 수 없다고 하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신비적인 건데 신비주의에 빠진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비판이 쇄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세 종류입니다. 과학적 문장들은 의미 있는 문장, 그 다음에 철학에서 다루는 거는 넌센스, 무의미한 문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학의 명제들이 있고 또 수학적 명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실들을 그림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학의 명제들은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수학의 명제들도 항상 참으로 귀결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진 않지만 의미를 결여한 명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그 진리성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전환기로 가기 전에 무의미한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제 자기 앞에 얘기한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990년대 이후 특히 2000년대 들어가지고 뉴 위트겐슈타인이라는 흐름이 형성되는데 주로 미국에 활동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이 철학자들이 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 논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온 문장들 2개만 빼고는 전부 다 넌센스다. 그 두 개의 문장이 뭐냐면 아까 서문에서 잠깐 읽어드렸던 여기에 나온 모든 내용은 완결적이다. 철학의 모든 문제가 해결했다는 그런 그 문장과요. 그다음에 좀 아까 6.54 제가 앞부분에 보여드렸죠. 이 자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이게 쓸모없는 사다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된다.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은 무의미하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논리철학 논문을 썼다는 거죠. 논리철학 논문이라는 책 자체가 넌센스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논리철학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언어관에 대해서 뭔가 이론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이렇게 넌센스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글들을 썼다는 거죠. 그게 뉴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논리적인 정합성이, 논리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다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의미가 없다고 해버렸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긍정하게 되면 저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뉴 비트겐슈타인의 사람이 상당히 약간 대세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통적인 해석 또는 뉴 비트겐슈타인 해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도 그런데요. 좋아하지 않는 거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트겐슈타인 해석이. 왜냐하면 6.54에서 무의미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뉴 비트겐슈타인의 해석이 오르려면은 6.54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6.54가 의미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 근거를 제시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6.54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앞에 한 얘기를 다 이해한 사람들은 그게 불필요한 사달이라고 생각하고 걸어 올라가는 후에 차버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그 그림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 진리 함수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해해야지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림 이론이라는 게 있다면 그건 무의미한 이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왜냐하면 사실에 대응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림 이론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도 역시 똑같이 과거의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넌센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 비트겐슈타인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앞에 한 비트겐슈타인이 무의미하지만 했던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은 앞에 했던 얘기가 무의미한 거야 라는 말조차도 우리가 넌센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규 비트겐슈타인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요. 뉴 비트겐슈타인은 이후의 모든 비트겐슈타인의 저작도 마찬가지로 넌센스다. 그리고 스스로 넌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철학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넌센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것이 넌센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가 스스로 계속 새로운 언어관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독창적인 생각들이거든요. 그거를 철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학이 무의미한 거 아니죠. 철학의 이론화 작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독창적인 생각을 계속 만들어낸 수고를 과연 했을까? 그것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철학을 그만뒀는데 아까 비엔나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뭔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철학을 하러 돌아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앞에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요소명제가 논리적으로 독립적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을 보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독립적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빨갛다라는 말과 이것은 파랗다라는 말 간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빨갛다라는 이 물건이 검은색인데요. 이 물건이 검은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이 물건은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압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생각을 바꾸게 되죠. 어떤 사람이 키가 180cm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190이 아니고 150도 아니고 160도 아니라는 것을 동시에 알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원자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요소명제가 그림을 반영해서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언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동시에 언어 체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제 총체주의, 전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홀리즘이라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단어를, 이 문장 하나만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키가 180cm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우리말의 체계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모국어 사용자랍니다. 그렇겠죠. 언어를 막 배우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를 마스터한 사람들,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모국어라면 이 말을 아는 사람은 다른 모든 문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해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장을 동시에 아는 거죠. 그래서 언어라는 게 그림처럼 어떤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하나의 테크닉과 같은 거다. 우리가 마스터해야 되는 테크닉과 같은 거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환하게 되는 내용은 뭐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진리함수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진리함수론이 완결적인 이론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라는 말도 잘 안 쓰게 되고 문법이란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논리에서 문법이란 말로 이제 바뀌게 되지만 바뀌었다고 해서 문법이 뭐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 논리철학 논구에서 얘기했던 논리적 형식이나 진리함수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유일한 논리체계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논리체계 중에 문법체계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논리 개념이 확장된 거죠. 앞에 거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새롭게 이렇게 집을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앞에 그 그림 이론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면 더 큰 그림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관이 바뀌긴 했지만 그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죠. 아까 진리함수론에 나왔던 그리고 아니다. 이 규칙은 문법들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논리성 농구에서는 그건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제는 그게 더 다양한 체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라는 게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대표적인 거죠.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아까 말씀드린 논리철학 농구가 대표적이면 후기에는 이제 탐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책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논리철학 농구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과거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과 같이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철학 농구랑 철학적 탐구는 합본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걸 비교해야지만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말하는 논리적 원자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체계에서 원자론을 포기하고 뭔가 총체주의적인 언어관으로 바뀐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몇 개의 비트겐슈타인이 있는가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 하나가 전기, 후기 2개다. 전기, 중기, 후기 3개다. 최근에는 무슨 더 스럴드 비트겐슈타인 가지고 후기 비트겐슈타인 이후에 또 있다.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도 굉장히 사소한 논쟁들이 사소한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철학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 그 논리철학 농구에서는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그림 이론이랑 진리함수론이라고 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림 이론이라고 했다면 후기 비트겐슈타인에서는 언어게임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언어게임 이론이라는 얘기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언어게임과 관련된 언어게임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게임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뭐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언어관을 발전시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탐구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1930년대 초에 나온 그래도 이런 언어게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언어게임이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의를 분명히 내린 적은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체계로서의 언어게임이다. 보통 3가지 의미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언어게임은 첫 번째,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에 이르는 다양한 언어들. 집 짓는 사람들, 목수들의 언어인데요. 일할 때 굉장히 복잡하면 안 되니까 블록 하면은 교수가 블록을 주고 블록 하나를 주고
석판 거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완결된 형태의 문장은 아니지만 이 자체로 훌륭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게임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가 학습을 통하여 모국어를 배우는 것. 네. 이때는 학습이니까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을 언어 게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 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라고 부르는 것을 언어 게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밑에 거는 그 설명이고요. 바꿔서 말하면 이것은 언어는 규칙지배적인 동적인 활동이다. 자,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논리철학 논고에서는 명제의 일반적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제의 일반적 형식은 언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언어의 본질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언어로 작동하게 해주기 위해서 관통하는 본질과 같은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가족 유사성이라는 아주 참신한 개념을, 독창적인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가족들 구성원들 간에는 본질적으로 같은 건 없죠.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도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의 단일한 본질은 없지만 서로 중첩되고 관통하는 뭔가 유사성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언어 게임도 단어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어에 무슨 의미의 본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언어들 사이, 단어 사용들 사이에 유사성을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어 게임을 얘기할 때 힌트를 얻은 게 뭐 축구, 뭐 야구, 농구가 있다면은 공통된 본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성은 있다는 거죠. 모든 그 세계의 그 스포츠가 공을 사용하고 공의 크기도 다 다르죠. 규칙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세계의 스포츠 모두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사성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착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언어 게임에서 그 후기 언어관에서는 의미가 사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의미 사용론이라는 것도 나오고 후대 언어 철학에서 의미 사용론과 관련된 조금 더 복잡한 이론들이 발전하는데 게임스타는 의미 사용론도 당연히 얘기하지 않았겠죠. 이론을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단어의 의미는 언어에서 그 사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논리철학 논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사용의 의미가 사용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언어 게임을 우리가 시작할 때 그 게임이 실행되는 것 자체가 그 맥락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죠. 맥락을 떼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미에 고정된 의미가 없다면, 고정된 의미가 있다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거나 숙지를 하고 있으면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고정된 의미가 없다면, 그 의미의 본질에 관한 것이 없다면은 그거는 사용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고, 의미가 사용과 같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언어 게임이 실행되는 맥락에 주목해야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그런 언어 게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실행을 못할 때 언어가 공존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 탐구를 영어로 번역한 앤스콤이라는 비트겐슈타인 제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영어로 번역할 때 언어가 놀고 있다, 언어가 휴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언어가 놀고 있다는 거죠. 겉돌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형이사학적 표현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어 게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윌리학의 언어 게임, 형이사학의 언어 게임 이거 전기 비트겐슈타인에서는 부정했지만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와서는 그거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기존의 형이사학적 철학자들이 해온 과거의 모든 것은 여전히 틀렸습니다.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서. 형이사학적 표현은 실제 언어 게임이 작동하는 그 실행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겉돌고 있는 겁니다.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단어 하나의 정답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이런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전히. 그럼 왜 잘못됐느냐? 일상적인 언어 게임을 우리가 실행할 때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존재가 뭐라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철학자들. 네, 철학자들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 그래서 질병에 걸린, 네, 철학적 질병. 네, 그래서 뭐 위트겐슈타인은 치료 철학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철학이, 전통적인 철학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든 거죠.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뭐, 규칙을 따라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따라야겠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무슨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고, 네, 언어의 의미는 사용을 통해서, 언어 게임을 실행하는 와중에 터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삶의 패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삶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표지판이 있고 규칙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표지판 이전에 삶의 다양한 행동들이 있었고, 그거를 한마디로 네, 삶의 형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은 손가락 끝이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지 손가락 끝 반대 방향을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그렇게 돼요. 손가락이 5개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트겐슈타인한테는. 그래서 무슨 자연사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진화론과도 뭐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약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인간이 오늘날의 언어를 발전시킨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네, 앞에 논리철학 연구에서는 그림으로 통해서 뭔가 명제와 사실의 대응 관계에서 찾았고, 논리적 형식을 통해서 그 의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바탕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의미가 나오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언어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의미가 왜 생겨나는지, 의미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생겨나는지 묻지 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정당화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 어디까지 정당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무한 퇴행에 빠질 것이고, 네, 그냥 그저 내가 하고 있는 것, 이게 나의 언어 게임이고, 의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언어 게임을 실행하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듣는 얘가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언어 게임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원초적인 게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초적인 언어 게임은 정당화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걸음마를 뗀 아이가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걸음마를 뗄 때니까 말이 잘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죠. 네, 울면 엄마가 와가지고 많이 아프니 다쳤네, 피나네 뭐 이런 식으로 달래주면서 네, 다쳤다, 아프니 뭐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맥락을 통해서, 그런 삶의 패턴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 거고, 거기에 무슨 정당화가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어린아이한테 말을 가르치는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가 처음에 언어의 그 자연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 거였을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 형식과 같은 본질적인 어떤 실체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단순한 삶의 맥락 안에서 생겨난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현상이라고 그랬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정당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1차적인 거죠. 1차적인 부분에서는 정당화가 필요 없고, 정당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게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거짓말과 참말을 구분해주는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당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는 거짓말을 먼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참말을 먼저 배우고, 참말을 할 줄 안 다음에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말에 대한 그 의사소통의 기본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필요가 없지만, 거짓말의 게임이 발생하는 순간 그 2차적인 레벨에서는 정당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게 또 뭐냐면 의심의 게임. 데카르트가 뭐 반복적 의심을 하고,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을 굉장히 특이한 집단으로 보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이 보통 의심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아까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런 상황을 실제로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엄마가 다가가지고 야, 장난하지 마. 장난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다면 그 엄마는 정신이 나가는 거죠. 네, 당연히 얘가 위험에 처했으니까 치료를 하든지 아픈 달래주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네, 근데 의심을 하는 엄마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엄마이듯이 네, 의심의 게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에요. 회의주의라는 인신론과 관련해서 회의주의라는 굉장히 오랜 전통의 그 철학적인 전통이 있는데 회의주의는 해소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철학자들만 의심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는 언어 게임의 맥락에서 그런 회의를 왜 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할까? 네. 나한테 두 손이 있는 게 확실할까? 그런 질문을 하나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런 물음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확실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적 언어 논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사적 언어 논의에 대해서 한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적 언어는 혼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겠느냐. 근데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 안 되고요. 그것도 명칭이 잘못된 겁니다. 프라이빗 랭귀지라는 사적 언어라는 말은 하지만 사적 언어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했다고 말하기 힘들고요. 이거는 감각의 언어에 대한 센세이션, 아프다든지 배고프다든지 가렵다든지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감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는 나의 감각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는 타인은 모릅니다. 그런 언어를 자기의 그 후기에 발전시킨 언어 게임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에 그 설명을 위해서 지금 사적 언어라는 그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감각이 있을까 이걸 의심하는 게 전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사적 감각도 우리는 의사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프다 그러면 찡그리죠. 찡그리는 행위가 먼저고 아프다라는 말은 나중에 나오구나. 그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면 되는데 동물은 찡그리거나 신음을 내거나 그런 걸 하겠죠. 말을 못하니까. 그럼 아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물적인 반응밖에 못하죠. 원초적 반응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다가가서 말을 가르치는 거죠. 다쳤구나. 피나네. 아프니. 그러면 통증과 관련된 어휘들은 동물적인 표현을 대체한 것이지 동물적 표현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감각의 언어, 사적 소위 잘못되어 있지만 사적 언어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어른이 됐을 때 찡그리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 아픈 척하면 제가 이제 안 아픈데 이거 꾀병을 내는 거야. 그럼 찡그리고 뭐 아프다고 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그건 2차적인 게 아닙니다. 2차적인 거죠.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정언어는 이제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굳이 사정언어에서 얘기하자면. 왜냐면은 언어는 게임이니까 혼자 하는 게임은 무의미하겠죠. 규칙이 자의적이 될 테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짧게 말씀드린 게 다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아프다라는 것이 원칙 표현을 언어로 대체한 것이다. 자, 시간 한 5분 안에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탐구라는 책 이후에 탐구의 책이 1944년 5년 그때까지의 글들을 편집한 것인데요.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1951년에 비트겐슈타인이 죽게 되는데 48년, 9년, 50년, 51년 죽기 이틀 전까지 쓴 글들을 모아서
확실성에 관한 책을 편집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탐구랑 약간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탐구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철학 논고에서는 과학의 문장만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 문장은 무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3의 그 유형이 있다 그랬죠. 그건 논리학이나 수학의 명제들 언제나 참이되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철학의 언어를 빌린다면은 경험과학의 언어는 종합명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참이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봐야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확인해봐야지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명제이고 그거를 종합명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학이나 수학의 언어는 언제나 참이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명제라고 합니다. 그 문장을 부정하면 자기 모습에 빠지는 그런 문장을 우리가 분석명제라고 하는데 전기 비트겐슈타인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날카롭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확실성에 관한 책을 보면은 그 부분이 무너집니다. 무너진다기보다는 약간 느슨해집니다. 네. 너무나 확실해서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문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전통적으로는 2+2는 4다. 저와 같은 수학적 또 명제. 정삼각형은 삼각형이다. 이걸 부정하면 모순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분석명제라고 하는 거고 너무나 확실한 절대로 틀릴 수 없는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확실성에 관한 책에서는 경험적인 테스트를 해봐야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해봐야지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문장들의 일부를 확실한 지식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나에게 손이 있다. 나에게 손이 있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근데 전통적으로 철학에서는 그것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때 알 수 있는 거지 머릿속에 개념들의 조작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왔거든요. 세계는 존재한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구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한다.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확인해봐야겠죠. 지구는 둥글다. 뭐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전과 이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너무나 확실한 문장이라고.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 모든 5개의 문장이 종합명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마치 분석명제와도 유사한 지위를 비트겐슈타인이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경험적 문장인 거 맞죠. 종합명제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들이 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죠. 또 이게 참이라고 해서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우습다는 거죠. 왜냐면 나한테 손이 있다라는 건 분명한데 손이 있는지 없는지 회의한 아까 애가 갇혀가지고 울고 있는데 가서 너 진짜 다친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엄마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언어 게임에서도 언어가 공존하는 겉돌고 있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런 문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직업 철학자들이 의심하죠. 그 사람들 잘못해서 지금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실체를 가진 사람들이 대화할 때 나한테 손이 있는지를 의심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지구는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다고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구가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존재했다는 걸 의심하는 학생이 있다면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한테는 선생님이 역사를 가르칠 수 없겠죠.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과거를 의심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의심하는 아이는 역사의 언어 게임 전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의심으로부터 면제되는 경험적 문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언어 게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실행하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명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축명제라고 불렀습니다. 축명제. 번역을 축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힌지는 경첩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어문도 경첩에 해당하는데요. 경첩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경첩이 문틀에 달려있기도 한데 문이랑도 달려있죠. 근데 경첩이 어디 있는지는 경첩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참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근데 경첩이 없다면은 문은 문틀에서 떠나가겠죠. 그래서 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나한테 손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종합명제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것이지만 예, 확실한 단박이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힘들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석명제도 아니고 종합명제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지위를 부여한 거죠.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문장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지식체계를 떠받치는 기초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틀이 기초가 아니라 병첩이 기초가 되는 거죠. 특이한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당할 수 있냐? 정당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언어 게임을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정당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굉장히 또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굵직굵직한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데니얼 데니시라는 미국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가 1999년 타임즈에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지난 밀레니엄 동안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1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철학자가 한 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 중에 포이트도 포함되어 있긴 하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자로 분류가 되겠죠. 철학자 중에 유일하게 비트겐슈타인이 꼽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하라고 했던 거죠. 데니얼 데니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유산이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여는 카리스마적인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비트겐슈타인은 그가 남긴 말들에 대해 궁극적 의미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다투는데 그들의 삶을 바치는 열렬한 신봉자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한 사람 수만큼의 비트겐슈타인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들 사도들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비트겐슈타인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비트겐슈타인에 메시안적으로 집착한다. 나의 주인공은 데니스에 생각할 때, 데니한테 영향을 준 비트겐슈타인은 마음의 미스터리들에 직면할 때 우리 자신이 가진 확신들에 대해 의심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보여준 비트겐슈타인이다. 누구에게나 논과 탐구를 처음 접하는 것이 해방감과 유쾌함을 주는 경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가지고 뉴비 비트겐슈타인이 나오고 옛날 싸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많은데요. 그것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오늘날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인 영향이라면은 다른 많은 현대 그 철학적 주제를 논의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감을 주는 이분은 이제 의식과 관련된 심리철학자인데 자기의 심리철학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미에 관한 것만 다룬 것 같지만 논리철학 연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전통적인 철학의 주제들을 담고 있다고 했던 것처럼 거기서 그 21세기의 철학자들한테 영감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